교수님, 한국은 난로가 없어서 겨울을 버티기도 힘든 나라입니다. 과거 중국에게 지배를 받은 나라이고 지금까지 불을 뗄 나무를 베는 나라인데요. 여기 중국인 학생이 교수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내쉬고 마는데요.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교육 때문에 한국을 열악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한국 역사에 대한 동북 공정으로 한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과연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국인 셀리입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역사학이 발달한 나라이고 철학이나 인문학, 심지어 과학까지 발달한 유서 깊은 나라이죠. 미국에서 독일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이고 세계 역사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굉장히 끌리던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곳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고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독일이 좋았고 미국보다 더욱 학구적인 분위기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미국과 독일의 거리가 가깝지는 않지만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히 유학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인 친구 왕일원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왕일원은 저에게 아시아에 관한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요새 아시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 늘고 있었고 저 또한 아시아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상 했었기 때문에 왕일원에게 더욱 호감이 가더라고요. 아시아풍의 음악이나 음식, 패션 등 세계를 아시아가 선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왕일원은 역사나 문화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도 왕일원에게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왕일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특히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이 인기가 세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던데 저도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 덕분에 무척 흥미롭더라고요. 왕일원 말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중국에게 지배를 당했던 나라이고 간신히 독립을 한 후에 중국 지원을 받으며 국가 운영을 한다고 했죠. 심지어 한국의 K-팝이라고 불리는 요즘의 음악은 중국에서 10여 년 전에 유행하던 음악을 가사만 바꾼 것이며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건너가서 한국을 발전시켜주다 보니 한국의 이름으로 발표하지만 사실 중국의 것들이 많다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자세한 역사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들으면 알게 될 거라면서 아시아에 대한 비밀을 전부 풀지는 않기도 했죠. 역사학 수업 시간은 아시아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었고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며 역사 발전에 대해 활발히 토론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왕일원이 두각을 보일 것이고 교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거라며 우쭐하는데 무언가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미국사도 제대로 모르고 유럽사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했던지라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자신있게 나설 분야가 없는 반면 왕일원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결국 수업 시간이 되었고 교수님의 수업 자료에 시선을 고정했죠. 그런데 교수님은 왕일원이 말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저희에게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분명 왕일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의 지배를 받은 역사이고 역사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나라였는데 교수님은 한국처럼 독자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 드문데다가 당시로서는 중국을 이길 나라였으니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아마 고대의 한국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유라시아를 제패했을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강대국은 당시에 한국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진 몇 장을 보여주시는데 약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형 자동차의 멋진 행렬과 그 뒤로 보이는 엄청난 건물과 산의 풍경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한국의 현재 모습은 자동차도 없는 도시와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초가집 정도의 건물들만 있어야 했는데 독일이 후진국이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왕일원은 역시나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파악하기 위해 교수님께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보여주시는 곳은 중국의 대도시이고 한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현재 추위에 고통받고 있으며 난로조차 없는 집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생활하고 있죠. 한국은 불을 뗄 나무를 구하기 위해 산림을 마구잡이로 벌목하며
자연 환경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난로나 에어컨 같은 기본적인 가전제품조차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의 대도시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일원의 말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왕일원 학생,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인천 같은 한국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전자기기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은 중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왕일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이어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국의 지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K-팝과 같은 문화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의 기술산업 역시 중국 기업들의 도움 없이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은 과장이 아닌가요?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일원 학생이 말씀하신 것은 동북아시아 역사와 현대 상황에 대한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현대사에서 중국의 지원 없이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기술과 문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특정 시기에는 중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선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학생들은 서로 속삭이며 왕일원과 교수님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일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라면 왜 세계적으로 한국보다 중국이 더 영향력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왜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중국 문명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 준비를 하셨고 저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하면서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일원은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고대부터 조선까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발전한 나라였고 조공을 바치며 중국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여 지금의 한국으로 성장했죠. 심지어 한글도 중국의 문자 체계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건 역사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왕일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일원은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특히 고구려는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결국 조선도 명나라와 청나라에 의존하며 왕권을 유지했고 20세기에 들어서야 독립을 간신히 이루었는데 그것도 일본의 패망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배운 바로는 한국은 중국의 역사적 배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왕일원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메모를 적었고 다른 이들은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리며 기대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일원 학생, 역사에 대한 견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국의 역사 교육에서 강조되는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독립적인 국가 체계를 유지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당나라와 대등하게 싸운 강력한 국가였고 삼국은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정치, 문화, 종교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역사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여러 예를 제시했습니다. 한글 또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고유의 문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영향력 속에서도 독자적인 철학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동북공정과 같은 현대적인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고 왕일원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다시 반박할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렇다면 왜 중국 역사 기록에 한국이 중국의 일부처럼 언급된 사례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 고구려나 발해 같은 나라는 중국의 지방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왕일원의 질문이 끝나자 강의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왕일원의 말을 차분히 듣고 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고대 제국들의 특성상 주변국을 자신들의 속국이나 지방으로 묘사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구려나 발해는 독립적인 왕국으로 존재했으며 그들의 정치적 중심은 중국이 아닌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있었습니다. 역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강의실은 교수님의 답변을 경청하며 더 깊은 토론의 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자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왕일원이 한국에 대해 했던 이야기는 제가 믿었던 사실과 너무나 달랐고 이제야 제가 잘못된 정보를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깨닫게 된 거죠. 왕일원은 늘 자신감 넘치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했었고 한글조차 중국 문자를 변형한 것이라고 주장했기에 저는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한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고대의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다고요?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교수님의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와 대등하게 싸웠다니, 그리고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완전히 새로운 문자라고.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왕일원의 주장과는 너무나 다른 사실들이 이어졌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중국 왕조인 수와 당을 압도하는 전쟁력을 가졌다는 설명에 저는 믿기 어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유럽사에서도 고구려와 같은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유라시아의 중심에서 그렇게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글 이야기에서는 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적 우수성은 독일에서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문맹 퇴치와 평등한 소통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문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독창성과 실용성을 지닌 문자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일 리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믿고 있던 건 다 뭐였지?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왕일원이 그토록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도 자기가 배운 교육체계 안에서 나온 편견을 사실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걸까?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는 왕일원의 반응도 살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음속에서 점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흥분이 섞여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니 나는 왜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걸까? 저는 그 순간 왕일원과의 대화 속에서 한국에 대해 받아들였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학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커다란 전환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중반쯤 진행될 때 저는 차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왕일원이 말한 것처럼 현대 한국의 K-팝이나 문화도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게 많지 않을까요? 가령 K-팝 음악이나 드라마는 중국에서 유행하던 것을 모방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 질문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흥미로운 주제라는 듯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고 왕일원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제 질문에 동의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답답한 듯 고개를 젓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셀리, 그건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K-팝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현대 문화입니다. 물론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팝의 근본적인 창의성과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독창적인 시스템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교수님은 강의 자료를 넘기며 현대 한국 문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통 음악인 판소리에서부터 시작해 서양의 대중음악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K-팝입니다. K-팝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퍼포먼스, 패션, 콘텐츠 제작, 그리고 팬 문화까지 모두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업과 예술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더니 교수님은 어딘가 짚어낼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어는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를 따르지만 중국어는 주어 동사 구조를 따릅니다. 기본적인 사고방식부터 다른 두 언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모방이라고 주장하는 건 비논리적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왕일원이 했던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명확한 설명과 근거를 들으니 왕일원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강의를 마무리하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재창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입니다. 중국과 비교하는 것은 각자의 문화적 특징을 무시하는 단순화된 시각일 뿐입니다. 교수님은 방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온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며 한국의 남방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난로조차 없어서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낸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적인 난방 시스템을 수천 년 전부터 발전시켜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돌입니다. 교수님은 강의 자료에 온돌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을 띄우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온돌은 방바닥 아래에 설치된 통로로 불을 지펴 그 열기가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대부터 시작되어 현대 건축에도 응용되고 있으며 바닥 난방 기술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바닥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흥미로움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의 난방 방식이 이토록 체계적이고 혁신적이었다는 점에 크게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한 장의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온돌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구에서도 바닥 난방 기술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에서 사용되는 라디에이터 방식보다 훨씬 우수하죠. 추운 겨울에도 온돌이 있으면 실내가 마치 봄날처럼 따뜻해집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는 단순히 난방 방식을 넘어 집 안에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형성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마무리하며 덧붙이셨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을 넘어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반영합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였죠. 한국의 온돌은 과거에도 위대했지만 현대 기술과 결합해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놀라운 문화적 유산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발전된 현대 기술을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문화를 만들어 온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 난로가 없다는 말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속으로 외치며 온돌에 대한 더 깊은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온돌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왕일원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쩐지 표정이 불만으로 가득 차 보였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온돌은 사실 중국에서 시작된 난방 방식 아닙니까? 한국은 중국 문화를 가져다 쓴 경우가 많으니 이 또한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왕일원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약간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은근히 흥미로운 상황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주장에 다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지만 교수님은 놀라지도 않으신 듯 차분하게 왕일원을 바라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왕일원 학생, 온돌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국의 난방 방식은 전통적으로 캉이라고 불리는 침상형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 왔습니다. 캉은 방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누워있을 침상 부분만을 데우는 방식이죠. 이것은 한국의 온돌과는 구조적으로도 사용 방식에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님은 말하며 다시 슬라이드 화면을 넘겨 중국 캉과 한국 온돌의 구조를 비교하는 그림을 띄우셨습니다. 캉은 침상 위에서 생활하는데 적합하게 설계된 반면 온돌은 방 전체를 데우고 바닥 위에서 생활하는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방식은 난방을 위해 불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철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다른 발명품입니다. 왕일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교수님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온돌은 중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항상 중국을 따라했으니까요. 교수님은 그 말을 듣고 살짝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왕일원 학생, 각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모방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일반화입니다. 온돌은 한국의 지형과 기후, 생활 방식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한 기술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캉 이외에도 지역별로 다른 난방 방식을 많이 사용했죠. 중국 북방 지역의 벽난로나 화로 방식은 온돌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왕일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논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걸 부정하려 한다면 이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강의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강의실에는 정막이 흘렀고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강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한쪽의 주장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왕일원 학생의 감정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교수님의 깊은 인내와 객관적인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왕일원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는 제 자신이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더 이상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정리하시는 동안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수업 중에 왕일원 학생이 했던 주장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교수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그 자체로도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요소가 많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렇게 찾아오는 건 정말 칭찬받을 만하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한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일원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업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특별함이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더니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한 나라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몽골,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이 위치했지만 자신들만의 문화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지켜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뛰어난 건축과 예술, 그리고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글만 보더라도 얼마나 독창적인 민족인지 알 수 있죠. 저는 그 순간 한글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시며 한 장의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창제한 문자입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의 문자를 차용했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를 만들고자 했죠.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체계로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가장 완벽한 문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한국인들이 자국민을 위해 문자까지 직접 만들었다니요. 교수님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과학기술도 매우 발달했는데 예를 들어 거북선과 같은 군사기술,
그리고 치구기와 같은 기상 관측 도구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와 철학을 중시하며 정치와 사회를 운영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단순히 강대국의 영향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빛을 발한 요소들이라는 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의 현대 문화도 그런 독창성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팝은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었죠. 그리고 한국 영화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과거부터 지켜온 창조성과 끈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한국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강대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현재적으로도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온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교수님,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혹시 관련 자료나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몇 가지 책 제목과 자료를 적어주셨습니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독창성과 끊임없는 노력에 더욱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 저는 도서관에서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책을 읽으며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인 학생 그룹을 알게 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말이라는 독일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셀리, 너 한국 역사에 관심 있다면서? 내 친구들 중에 한국인들이 몇 명 있어. 그 애들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그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고 마리는 다음날 점심에 한국인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다음날 저는 학생식당에서 마리가 데려온 2명의 한국인 학생 유진과 선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끌렸습니다. 유진은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선우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 독일에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 라고 제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게 너무 재밌어서 견딜만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선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공부든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근면함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유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글쎄요, 문화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요. 그리고 서로 도와가며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대화 이후 저는 유진과 선우를 비롯한 한국인 학생 그룹과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항상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는 그들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들의 협력적인 태도와 철저한 준비성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그들은 항상 시간을 지키고 각자 맡은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마치 작은 디테일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덕분에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협력적인 태도에 감탄했어요. 유진과 선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셀리도 우리랑 잘 맞춰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자주 같이 공부하거나 이야기 나누자. 그 후로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부지런한 태도와 따뜻한 성격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함께 먹으러 다니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그들의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제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가 될 만큼 큰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에서 설명하셨던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정치적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그들의 의지와 결단에 큰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은 수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저는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한 공부를 더 깊게 해나갔습니다. 책과 논문을 읽으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외부의 도전 속에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낸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그들의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고 싶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해 현지에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그것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책이나 이론에서만 접하는 것보다 그 땅에서 직접 느끼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을 교수님께 전했을 때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한국사에 대한 열정을 지닌 제게 필요한 자료나 추천서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원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가 되어 그들의 위대함과 독창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강한 힘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마음은 정말로 뜨겁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